스페인 산맥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고급 패션 업계의 억만장자 CEO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1년이 넘도록 미스터리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 사진에는 용의자가 구금된 모습이 담겨 있으며 신원이 밝혀지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CEO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사업상의 수위였을까요? 로엔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망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망고는 자라에 이어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션 소매 업체입니다. 21억 달러 가치이며 캔터더컴의 자료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전 세계 120여 개 시장에 2,9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참고로 이 매장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에서 쇼핑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사실은 창립자이자 CEO였던 사람이 45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정말 비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매체 엘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14일 71세의 이사 간디시 레푸샤드 산책로에서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르푸샤드 산책로에서 하이킹을 시켰습니다. 그곳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몬세라트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뭔가 잘못 발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산악위원회에 따르면 5.5km 트레일은 중간 난이도의 트레킹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CEO의 첫 번째 등산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 중 어느 시점에 아이작이 미끄러져서 320피트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긴급 구조작전과 헬리콥터, 수색 및 구조팀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이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추락으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추락 현장 분석과 등산로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이들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아들 조너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문도에 따르면 조너선은 경찰에게 돌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경찰 진술은 점점 일관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조너선의 충격 상태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 당국 신고 전 연인에게 먼저 전화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달 관계자들은 아이작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거의 3개월 동안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이 되자 스페인 법원이 경찰이 공식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문도에 따르면 법원은 현장 방문,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확보한 목격자 진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작의 아들 조나단도 다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5월 엘문도는 경찰이 아이작의 추락을 사고로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은 경찰이 수사를 재검토하고 조나단을 여러 차례 면담한 뒤에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조나단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는 망고의 성장 과정 내내 아버지와 밀접하게 일했기 때문에 2007년에 망고맨의 개척자였습니다. 망고맨은 회사의 첫 남성복 라인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그는 망고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으며 이후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엘문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이삭은 더 넓은 운영 관리를 조나단에게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두 해 연속 적자가 이어진 후 이삭은 아들을 운영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으로 두 사람 관계가 악화됐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보도된 내용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그의 아버지 별세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나단은 망고맨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지며 망고 이사회 부사장직은 유지한 채 가족의 지주회사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푼타 논 홀딩이라는 부동산 회사와 MNG 망고 홀딩이 포함되며 이 회사는 조나단의 두 자매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망고에 따르면 이는 2020년에 이삭 본인이 가족이 아닌 새로운 CEO를 임명하면서 시작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장남인 조나단이 여전히 아버지의 제국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비극 속에서도 모든 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2025년 10월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엘문도는 아이작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두 번째로 재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조나단의 휴대폰을 다시 분석하는데 그는 하이킹 당일 사용했던 휴대폰과는 다른 휴대폰을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나단의 아버지 사망 관련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알 수 없고 보도 내용과 의혹으로 보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지의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언론인 엘파이스는 당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러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사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살 가능성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법원도 이 사건을 타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해졌지만 공식적으로 용의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딕 가족 대변인은 엘 문도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안딕 가족은 이삭 안딕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대한 존중을 표하며 앞으로도 관련 당국과 계속 협조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과정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고 조나단 안딕에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5년 가을 엘문도는 조나단 안딕이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망고 M&G 홀딩스 내에서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딕 가족은 지주회사를 통해 망고 지분 95%를 통제하며 이삭이 남긴 유산은 바로 이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들입니다. 그 다음 달인 2025년 12월 이삭의 세 자녀는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편지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뉴스 매체 아라에시에게 공개된 그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며 지혜롭고 세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으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고 타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5달 뒤인 오늘 5월 19일 화요일로 갑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경찰, 더 정확히는 카탈루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삭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 혐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혐의는 없습니다. BBC에 따르면 조나단은 이후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주의 마르토렐에 있는 판사 앞에 출두했습니다. 카탈루냐, 스페인입니다. 판사는 조나단에게 100만 유로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여권을 반납하게 했으며 매주 법원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엘 문도에 따르면입니다. 엘 문도에 따르면 조나단은 보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안딕 가족의 대변인은 체포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엘 페리오디코에서 보도했습니다. 성명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단은 2024년 12월 14일 사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 중입니다.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 내내 절대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 특별 게스트 잭 라이스 형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직 검사이자 전 CIA 요원인 라이스 변호사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사고에서 체포로 어떻게 전환된 건가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타임라인은 다시 살펴보죠. 따라서 이 사건은 2024년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주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에 그들은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다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조사를 종료한 시점과 다시 시작한 시점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안을 한동안 묵혀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나선이 한 진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진술이 있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비공개 수사이므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번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조차도 자신들이 솔직하게 말했고 당국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가 또 한 번은 다르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진술이 일관되지 않네? 뭔가 수상해 보인다. 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어떤 부분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을요. 세부 사항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받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같은 일이더라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넘어지는 걸 봤다는 진술과 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진술처럼 상황에 따라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 느끼는 어려움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의 약점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 작동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였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점을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인식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관되지 않은 점들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음모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산에서 떨어지는 일을 겪으면서 생기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나단이 아버지가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고 어쩌면 일부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수사에 대해 읽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과학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술이 과학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잠재적인 부상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나요? 아버지의 몸에 이 상황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었나요? 부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의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300피트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상의 정도는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곳이 매우 인기 있는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온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이 그 길을 밟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길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체내에서 확인되는 법의학적 증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즉, 조너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독성학 측면에서 그의 아버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상 자체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상들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게 사건 전인지 후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시점에 무기를 발사하거나 정당방위로 행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총알 궤적이나 맞은 부위를 보고 정당방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너선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논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누군가가 밀려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떨어진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 말은 문자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 영상 같은 게 없다면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고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고 있는 건 동기거든요. 맞죠? 디지털 흔적을 찾고 계신 거라면 이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걸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걸 찾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보이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천 건의 사건을 법의학적으로 다루면서 제가 주로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방어흔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손을 크게 펼치면 긁힌 자국이나 상처, 아니면 제가 실제로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흔적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32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내려오면서 닿는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손이 무언가에 부딪힌다면 방어흔처럼 보이는 상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 방어흔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국가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는 이 일에 대해 완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가 조나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아주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혹시 스페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녹화 및 방송 시점의 최신 보도 내용입니다. 이걸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조나단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수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페인 당국은 이 사건을 프랑스 당국처럼 훨씬 다르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유럽 법률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유럽법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이 있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률에 관해서는 그들의 법이 자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경우에 그들이 한 일은 조사를 시작한 다음 수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 말은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특히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가족은 망고에서 지난해 매출이 44억 달러에 달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더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우 주목받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사건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100만 유로 보석금은 어떻게 된 거죠? 그는 여권도 반납해야 했어요. 그는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는 보석금을 낼 수 있었죠. 그게 아마 그쪽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흥미롭네요. 저도 좀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볼 때 조노선이 정말로 나라를 떠나거나 유럽을 떠나거나 다른 어딘가로 도망칠 거라는 주장이 진짜로 있을까요? 네, 조노선은 그럴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제 질문은 왜 보석금을 요구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가 출석할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보석금을 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요구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항상 봅니다. 미국에서도 자주 보죠. 최근 텍사스 사건 아시죠? 그 남자가 캐나다로 도망쳤다가 결국 이탈리아에 가게 됐어요. 그 사건에서도 보석금이 100만 달러 넘게 책정됐습니다. 그는 전과도 없고 도주 징후도 없었지만 결국 도망쳤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디 가족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조너선이 현재 수사에 협조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2024년 12월 14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라고 했지 사건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협조는 항상 절대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투명성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수사당국이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지만 많은 진술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정 내내 투명하게 행동하고 말을 많이 했다면 수사당국은 그가 그날 일주일 후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서 걷고 있었고 돌아서서 아버지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으며 돌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가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문제는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극적으로 이야기를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 남자의 유명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가 구금되거나 체포된다는 발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망고입니다. 알겠죠? 만약 그들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예를 들어 그가 풀려나고 기소도 없다면 그건 그냥 아무나 체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기소가 없거나 이 조사가 중단된다 해도 그의 평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뉴스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이런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죠. 맞죠? 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그걸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법 앞에서는 어느 정도 평등하다는 희망이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당신 모두 수년간 봐왔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조사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걸 봤죠. 실제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덜 조사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건 거의 그 분야의 검찰 당국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를 겨냥한다면 이들은 어쩌면 가장 부유한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억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사건에서 거의 아무런 법의학적 증거도 없이,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고, 몇몇 진술만을 근거로 이런 사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그 진술들이 정말로 확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진술들이 정말로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족이 스페인 당국에 집중해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묻게 될 때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각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허락했는지 알아내려 윗선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그가 아버지가 넘어졌다고 신고하기 전에 당시 여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으니 당연히 가족에게 먼저 전화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다른 사건들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만약 제 아버지가 300피트 아래로 산의 협곡 아래로 떨어져서 바위 위에 쓰러지셨다면 저는 당연히 당국에 신고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당국이 정말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당황해서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죠. 저는 그냥 911 같은 곳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외곽에 스페인 긴급 당국에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일까요? 아니면 제 파트너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께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여동생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눈앞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전혀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휴대폰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해서 911에 신고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당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볼까요? 네, 제 말은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조사관들에게 등산 당일에 사용한 것과는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2025년 10월 두 번째 수사가 재개됐을 때 일입니다. 그게 수상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휴대폰을 썼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회사와 회사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요. 제가 이 부분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작은 2014년까지 더 넓은 경영 권한을 조나단에게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손실 후 그는 아들을 운영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그게 10년 전 일 아닌가요? 만약 그게 2달 전이나 2주 전이었다면 지금 회사가 얼마나 많은 조사를 받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저한테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관련성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 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건 경영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전호선의 회사 운영 방식이나 문제, 그리고 발생한 일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전호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그 사건 이후로 이 회사의 성장률이 약 11.5%, 12%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하지만 제 생각에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검사, 즉 기소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연결하기 위해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면 이건
이건 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진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뭔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휴대폰에 관해서는 그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유럽 친구들 중에는 원래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여러 장의 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휴대폰에서 카드를 빼고 끼우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대, 두 대, 세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잭 라이스, 많은 생각을 주셨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전문성과 분석이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친구. 고마워요, 친구.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MV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고 뉴스네이션 쇼인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body.